예, 안녕하세요. 제네 탈출입니다. 요즘 이제 이란, 이 사우디, 미국 이 상황을 전개를 보면 확실히 세상이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내 언론들이 제대로 조명을 안 하고 또 정치인들은 전혀 뭐 이런 데 관심이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이제 현상이 드론 공격에도 석유 가격이 꿈쩍 않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전 같으면 이거 $100 찍었습니다. 14일 날 토요일 날 새벽 4시. 이게 이제 무슨 시간이냐면 이제 미국 쪽에서 석유 거래가 끝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왜냐면 금요일 날 오후에 석유 거래가 끝나니까 이게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일 날 현지 시간 토요일 날 새벽 4시에 사우디 최대 석유 시설에 드론 10대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석유 가격이 이제 폭등해 봐라 그러고 친 거예요. 그래서 하루 570만 배럴 정도가 생산 차질이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아부가이크 그 항구에 탈황 정제 시설이 작살이 났고요. 그 다음에 쿠라이스 유전이 이제 망가졌죠. 자, 그런데 유가가 끄떡 안 한다고요. 이게 하루 570만 배럴이면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수입하는 양보다 조금 클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양이거든요. 아무튼 그 정도의 양이에요. 그게 흔들렸는데도 뭐 끄떡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죠. 그러면 13일 이제 금요일 날 드론 공격 직전에 WTI 기준 54.85달러입니다. 이 차트의 그 시점은 미국 중부 시간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일 그러니까 드론 공격이 있은 후에 처음으로 이제 석유 시장이 다시 개장이 된 월요일 날이죠. 오전 12시 미 중부 시간 기준으로 석유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4, 5% 이상 솟은 거죠. 62.79달러까지. 그랬다가 다시 그 다음 날 17일 날 22시 기준 보면은 58.96달러로 주저앉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불 정도밖에 안 올라간 거예요. 여전히 60달러 선은 못 넘고 있습니다. 물론 브렌트유는 이거보다 좀 더 이제 그 가격이 높죠. 저는 이제 WTI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트럼프는 이제 14일 날, 15일 날 바로 미국 그 전략 비축분 이걸 그 전략 석유 비축분이라 그래 가지고 SPR이라고 부릅니다. 전략 스트래티직 그다음에 석유 페트롤리움 그다음에 비축 리저브 그래서 SPR이라고 부릅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6억 배럴이 넘는 SPR을 풀어가지고 세계 유가를 안정시키겠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사우디는 곧 이어서 17일 날 발표를 했어요. 50%가 이미 정상화됐고 시설의 50%가 그러니까 정상화됐고 그 50%라는 게 생산량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받아가지고 감축된 것 중에 50%가 회복을 했고 2, 3주 내에 완전히 다 회복한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유가가 결국 끄떡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 공격 나자마자 월요일 날 말씀드릴 때 유가가 출렁이는 것 같아도 전혀 겁날 거 없습니다. 이게 그런 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 나온 김에 그 미국의 그 전략 석유 비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 이게 참 신기해요. 이게 한 6억 5천만 배럴을 비축하고 있는데요. 이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의 연안을 따라서 비축되어 있습니다. 걸프 오브 멕시코, 멕시코만 주변이죠. 이게 왜 연안이 중요하냐? 이게 그 연안에 소금 동굴이 있어요, 미국이. 이 소금 동굴이 이 지역들이 그 전에 이제 바닷속에 자주 들어갔던 지역이기 때문에 소금 동굴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연안에. 그 소금 동굴이 발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소금층이 몇백 미터씩 두껍게 쌓여 있는 거죠. 그 안에다가 이제 동굴을 판 거예요. 소금 암염 속에다가 소금층 안에. 그 동굴 하나당 평균 1,000만 배럴을 저장하고요.
동굴 하나의 평균 사이즈가 직경 60m, 깊이 600m. 그러니까 길쭉하게 생긴 실린더 모양의 동굴이죠. 이거는 1970년대부터 국가 차원의 전략 비축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원리인가? 도대체 아니 암염층, 그러니까 바위 소금층에다가 동굴을 파서 석유를 비축한다. 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한번 보시죠. 무지하게 간단합니다. 우아하고. 이거 보면 저도 요번에 이제 요거 하면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미국스러워요. 미국의 그 아주 그 획기적인 발명들이 혹은 획기적인 그런 고안들이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한마디로 뭐냐면 땅에다가 깊게 구덩이를 파고요. 그리고 나서 그 소금물하고 아주 진한 소금물하고 원유 가지고 채웠다 뺐다 채웠다 뺐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게 부피 보존의 법칙을 이용을 합니다. 이건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 충분히 이해하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에서 한 4, 5학년이 되면 이런 걸 이해합니다. 길쭉하게 생긴 병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그걸 넓적한 대접에다가 빈대다가 그대로 쏟아요. 그리고 나서 딱 놓은 다음에 야, 이 넓적한 대접에 있는 물의 양하고 원래 있었던 이 물의 양, 이 길쭉한 이 실린더에 있었던 물의 양이 어느 게 더 많아? 그러면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까지는 보통 그게 이 길쭉한 게 더 많아 보이니까 먼저 있었던 게 더 많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 되면 모양은 달라졌어도 여기 있던 게 여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물량이 같다.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부피 보존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두뇌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이해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뭐냐, 항상 이 동굴에는 소금물이 차 있든지 혹은 기름이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넣을 때는 어떻게 넣냐? 원유통을 연결해 놓은 다음에 딱 연결해 놓은 다음에 소금물을 밑에서부터 빼요. 저렇게. 저 소금물 관은 길게 내려와 있죠. 그럼 빼면은 밑에서부터 빠질 거 아니에요. 왜냐? 비중 차이 때문에 기름은 물 위에 뜨죠. 소금물이니까 더 뜨죠. 확실히 뜨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소금물을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는 꽉 막혀 있고 물이 내려가면 당연히 공간이 생기니까 빨아들여서 기름을 빨아내리죠. 기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절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기름 넣을 때는 소금물을 빼면은 기름이 들어가는 거고 기름 뺄 때는 마찬가지죠. 소금물을 펌프를 해서 집어넣으면 물이 아래서부터 차 올라오니까 기름은 위에 관으로 뿅뿅뿅뿅 튀어나오게 되죠. 즉 동굴은 그게 뭐 소금물이든 기름이든 항상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굴이라 그러면 뭐 이렇게 비어 있는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확히 표현하면 깊이 한 600m쯤 되는 그리고 이 직경이 한 60m쯤 되는 긴 실린더 모양의 원통 기둥 모양으로 소금층을 암염층을 판 다음에 그거를 꽉 막고 거기다가 파이프 2개 박은 거예요. 파이프 하나는 바닥까지 내려가게 박고 하나는 위에만 딱 되게 박고 바닥까지 내려간 데다가는 소금물 넣었다 빼고 그 다음에 위에까지 내려간 데다가는 기름통 연결하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가격이 작게 들겠어요. 그래서 지상 탱크 건설비의 10분의 1밖에 안 들고요. 안반동굴 우리는 아마 안반동굴에 이거 많이 할 거예요. 우리 비축은 안반동굴 건설비의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참 복받은 나라죠.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6억 5천 배럴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저걸 트럼프가 풀겠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덕분에 유가가 바로 안정됐습니다. 실제로 풀 힘이 있고 미국이. 자, 이게 이제 이런 게임인데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이제 이란을 가지고 이제 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놀고 있나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의 트윗의 12일자 트윗은 이란을 상당히 겁주는 트위터를 해요. 우리는 군사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 We are loaded and locked. 이제 때리기만 하는 상태, 때리기만 하면 될 정도까지 딱 돼 있다. 그리고 우리는 증거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트럼프가 무시무시한 트위터를 날렸고요. 16일 날은 또 살짝 한 발 빼는 걸 해요. 제스처를. 아, 미국은 무시무시한 군사력이 있지만 전쟁을 피하고 싶어. 우리는 이란 사람들이 협상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 그러다가 또 17일 날은 또 조여요. 이란 대통령 만날 생각 없어. 또 17일 날 다시 조일 때는 펜스도 옆에서 거들어요. 군사행동이 준비되어 있고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동맹을 방어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한 발 앞에 나갔다가 또 한 발 물러섰다가 한 발 앞에 나갔다가 물러섰다 이러면서 이란을 이제 가지고 노는 거죠. 이걸 두고 또 미국 수구 기득권, 이른바 딥스테이트라고 말하죠. 딥스테이트라는 건 흑막 뒤에서 국가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조직을 딥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미국 수구 기득권 언론들은 이제 뭐라고 떠드냐. 트럼프가 덫에 걸렸다. 이란을 팰 수도 없고 안 팰 수도 없고. 이런 트럼프가 이제 뭐 덫에 걸렸다. 이렇게 막 이제 말을 이제 부풀려요. 뇌내망상을 하는 거죠. 한편 사우디 말을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미국이 이번에 때리면은 미국 혼자서 안 때려요. 다 동원하니까. 사우디가 뭐라 그랬냐면 이란제 무기가 사용됐다. 그리고 드론은 예멘에서 발진되지 않았다. 저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럼 이란에서 발진됐다는 얘기거든. 예멘에서 발진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란에서 발진됐다는 얘기예요, 저게. 그 다음에 사우디가 원유 생산량 감소분 50%는 이미 회복했고 2, 3주 내에 완전 회복한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너희가 우리 두드려 패도 우리 처음에 깨지지만 또 2, 3주 내에 다시 회복해. 근데 우리가 그렇게 빠르게 회복하는 이유는 우리는 세계에서 떳떳하게 다 수입할 수 있어. 근데 너희는 깨지면은 누가 가서 고쳐주냐, 너희 거. 이 상태 됐는데 러시아가 가서 너희 거 고쳐줄 거 같냐? 중국이 미국 눈치 보는데 중국 기술자들이 가서 고쳐줄 거 같냐? 러시아는 그렇잖아요. 유가가 올라가면 자기들 돈 버는데 이란 생산시설 깨지면 이란에 가서 그 발 빠르게 고쳐주겠어요? 중국은 지금 미국 눈치 보고 있는데 이란 깨지면은 얼른 가서 고쳐주겠어요? 아니에요. 이란은 깨지면 회복이 늦어요. 사우디는 이번에 보여주는 거거든. 너희가 그 정도로 깨서 우리가 하루에 뭐 500 몇십만 배럴씩 감산할 정도로 두들겨 맞았는데 그거 50% 고치는 데는 3, 4일이면 고쳤고 그거 100% 다 고치는 거는 2주면 고쳐 임마. 너희 또 패봐 이 자식아. 지금 사우디가 그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번에 어느 정도 강수가 될지는 이 사우디의 메시지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까요? 한번 보실까요? 일단 첫째가 제재가 강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지금부터 하나 더 제재되면 이제 테러 지원국으로 완전히 찍히고 그 다음엔 적국, 그러니까 enemy of the United States. 지금 시리아가 미국의 적국이거든요. 적국으로 규정될 겁니다. 그럼 이란에 대해서 무슨 짓을 할까? 미국이 군사 압박해놓고요. 딱 둘러싸놓고 족집게 타격할 거예요. 주로 공군을 이용한 전면적 포위 플러스 정밀 외과 타격. 제한전쟁이죠. 그래서 미 국방성 발표가 이거는 measured response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억제된 관리되는 반응을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관리되는 반응 뭐냐? 미사일하고 공군으로 패는 겁니다. 저거. 예, 토마호크 같이 이제 배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그리고 이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이런 거를 쓰고 또 비행기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그리고 이제 전폭기를 가지고 팔 거라고요. 패면 육군 안 쓰고 육군이 진입한다는 얘기는 평정을 해서 국가를 다시 만들겠다, 정부를 다시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그거 안 할 거라고요. 너희들 잘해봐. 그리고 보복만 할 거예요. 따라서 이 싸움은 기본적으로 공군과 지능에 의한 싸움이에요. 지능이라고 하면 이제 방공, 센서, 레이더, 그 다음에 명령 전달 체계,
그다음에 제어 체계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참고로 사우디는 이제 최신 전투기 전폭기를 300대 정도 갖고 있습니다. 뭐 산지가 몇 년 안 돼요. 이게 이제 유럽에서 만든 타이푼 이거는 거의 유럽형 F-22 정도로 불리는 아주 최신이에요. 그다음에 유럽에서 만든 토네이도 이것도 굉장히 최신 기종이고요. 그다음 미국에서 만든 F-15 이런 걸로 한 300대를 갖추고 있어요. 반면 이란은 1979년 이전에 1979년이 이슬람 혁명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 이전은 왕조입니다. 샤 왕정이에요.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에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구형 전투기 전폭기밖에 없어요. 즉 공군력에서 절대적인 열세입니다. 이란이. 그러니까 이거는 딱 둘러싸놓고 공군으로 패면 그냥 가는 거예요. 물론 미국이 주력을 패지만 사우디를 딱 내세울 거라고 이게. 그래서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한편 그러면 이제 사우디가 총대를 메고 나가는데 사우디는 총대 메기 그럼 머뭇거리냐? 아닙니다. 사우디는요 일단 그 이제 아랍 국가들을 돌아다녀 보면요 이 사우디처럼 무서운 나라가 없어요. 그 인구가 한 2, 3천만 되죠. 그리고 일단 아랍인들 중에 제일 기골이 장대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음식이 기름져서 남자들 아마 평균 체중이 제가 보기엔 그 펑펑한 장어 속에 감춰져 있는데 한 120, 30kg씩 나가요. 뼈가 굵고 이 골격이 되니까 그 체중까지 올라가는 거죠, 몸이. 저 같은 놈은 70kg만 넘으면 숨이 못 쉬어져가지고 못 견뎌해요. 저는 고3 때 61kg인데 지금도 68kg예요. 저 70kg만 넘으면 막 헐떡거리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뭐 어디 이제 이상한데 땀띠 생기고 막 허리띠 같은데. 그런데 사우디는 안 그렇다고요. 이게 골격이 되니까 그렇게 체중이 불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사우디 성인 남자의 50%인가가 뭐 저거고요. 저기 심장병. 또 성인의 한 50%, 60%가 저거예요. 그 당뇨. 이게 워낙에 옛날 유목 때 음식이 굉장히 기름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밥을 지어도 그 갑사라는 음식 같은 거 보면 그 양고기를 큰 덩어리를 이렇게 스튜로 돌리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그 고기 기름으로 밥을 짓거든요. 그리고 오말리 같은 음식 보면은 그게 꿀하고 우유하고 밀가루하고 해서 만든 바삭바삭한 파이성 과자라고 이게. 그러면은 이런 거를 만드는 이 음식이 워낙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먹는 그 아주 진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과체중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전투적이고 골격이 커요. 이건 이제 그 청년들 노는 걸 봐도 아는데 사우디에서 제일 유행하는 어린애들 사이에 남자애들 사이에 유행하는 그 놀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차를 60km, 70km씩 달리면서 차 문을 열고 차 문짝에 매달려 가지고 몸을 바깥으로 뽑고 달리는 거예요. 저게 아마 문이 안 닫히게 뭘 이렇게 기대 놓을 거예요. 목숨 내놓은 그런 짓을 한다고요. 장난을. 이 사우디 사람들의 기질이 그렇게 사납고 강하기 때문에 또 인구도 많고 힘도 좋고 그래서 이 바레인이나 쿠웨이트 같은 데들이 미군 기지를 들여다 놓는 거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미군 기지가 있으면 사우디가 여차했을 때 자기들 밟아버리지 않을 거다 이거지. 그런 식으로 말들 해요. 자기들끼리는. 자, 이런 풍조를 가진 나라에서 남의 나라의 이란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자기들 정유시설을 깼다. 근데 거기에 군사 조치를 안 해요. 사우디 왕가가 개왕가가 되는 거예요. 못 참아요, 저거. 지금 아마 사우디 여론조사에 보면 99.99% 이란에 대해서 군사행동하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거긴 뭐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론조사 같은 거 잘 안 하지만 부글부글 끓고 있을 거라고요. 기질적으로 굉장히 사납고
이 에너지가 많고 기골이 장대하고 그런 데다가 돈이 쌓여 있고 그다음에 저렇게 아니 저게 어느 정도 군사력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요르단 보면 뭐 이렇게 신문 보면 요르단과 미군이 같이 해서 무슨 뭐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다 그러면 요르단 공군 뭐 대단할 것 같죠. 요르단 공군 돈이 없어서 F-16 열 몇 대인가를 미국이 기증한 거예요, 그거.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저 최신의 비행기로 300대 갖고 있다는 게 그리고 80대인가 뭔가 더 주문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힘이 있기 때문에 저걸 쓰려고 지금 딱 호시탐탐 노려다보고 있을 거라고요. 따라서 저건 지금 그냥 이렇게 쉽게 안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게임을 푸는 데에서 가장 큰 변수는 뭐냐? 가장 큰 변수는 이 정도로 게임을 험악하게 풀어도 유가가 안 흔들린다. 흔들려 봐야 한 10% 올라가다 만다. 뭐 100달러 찍고 뭐 90달러 찍고 이런 일은 없다. 이거거든요. 그게 보장이 안 되면 이렇게 게임을 험하게 못 풀어요. 이란 포위해놓고 미국이랑 뭐 거기 그 유럽 비행기들이 그리고 사우디 비행기 앞세워가지고 이란 족집게 타격해서 주요 전략시설 쑥대밭 만들었다. 무슨 핵시설, 그 다음에 그 무슨 저기 뭐야 이런 시설도 쑥대밭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란이 뭐 혹시라도 뭐 하나 숨겨놓은 게 있어서 그거 가지고 보복한다. 그거 험해질 수 있는 싸움이거든. 이런 걸 감행을 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뭐 사우디 석유 생산이 한 1, 2개월 좀 방해가 많이 일어나고 좀 문제가 있어도 사우디의 석유 생산이 아무 문제 없다. 세계 석유 시장에 어떤 아주 충격적인 파괴적인 효과는 안 온다. 이 요량이 서야 저희를 저렇게 풀 거 아니에요. 그게 뒷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석유에 관한. 이게 이제 미국이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됐었거든요. 최근에. 심지어는 작년에는요. 2018년 11월의 마지막 주에는 잠시 그 주간으로 보면 석유 순수출국이 됐어요. 물론 미국은 아직까지도 석유 순수입국입니다. 이때 석유라는 거는 액상을 뜻합니다. 액상. 이걸 만약에 석탄이나 천연가스까지 해서 열량으로 다 환산해서 보면 아마 지금도 에너지 순수출국일 가능성이 커요. 이 액상 석유, 액체로 된 석유, 원유만 따져도요. 2020년이면 순수출국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2020년에 미국이 오펙 멤버가 된다는 얘기예요.